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주말 사이에 여의도 출근길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도 벚꽃이 공식적으로 개화했는데요. 올해 봄꽃이 조금 성격이 급한 것 같습니다. 서울의 공식 벚꽃 개화는 송월동에 있는 서울 기상관측소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올해 벚꽃 개화가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빠른 기록이고요. 지난해보다는 열흘이나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벚꽃들 오늘 조금 추울까 걱정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올봄 유난히 변덕스러운 날씨와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런 환경에서도 자연이 움트는 생명력은 절대 막을 수 없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그 자체죠. 매일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이 녹록지 않더라도 봄이 전해주는 기운을 한껏 받아서 이번 한 주도 활력 있게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3월 2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돼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장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요즘 제로칼로리 음료, 술 이런 제로칼로리 제품들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건강에 실제 유익한지 얘기 들어보고요.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지난주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애플페이가 상륙했는데요. 그 반응과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요. 주말에 오며 가며 벚꽃, 봄꽃 구경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봄꽃 즐기신 즐거운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진짜 미세먼지, 황사, 또 꽃샘추위가 극심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가 농사나 농작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진 않나요? 네, 최근에 황사와 미세먼지 심한 날들이 자주 있어서 걱정인데요. 네. 황사가 심할 경우 시설 재배 농가나 가축 사육 농가의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시설 재배 농가는 햇빛 투과율이 낮아져 재배 중인 작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인공 조명을 이용해서 광을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축 사육 농가에서는 호흡기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그리고 요즘 또 농촌에서 농사일이 바빠지는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일손 구하는 거 어떤가요? 이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좀 해소되고 있나요? 네, 요즘 농촌 지역에서 일손 구하기는 여전히 힘든데요. 네. 하지만 정부에서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농작업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어 순적이 좀 트이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170개소로 확대하고 체류형 영농 작업반과 연계한 도시 구직자 모집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인 도입도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기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멜론이나 수박 같은 이런 박과 작물을 재배할 때 황화 바이러스로 인해 큰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많은 피해를 주는 세 종의 황화 바이러스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박하 작물의 황화 피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박하 진딧물 매개 황화 바이러스와 멜론 진딧물 매개 황화 바이러스, 그리고 담배가루이 매개 박하 테록 황화 바이러스 등 3종이 있습니다. 네. 이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작물의 잎이 노랗게 변하고 개사에서 생육이 불량해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바이러스는 저마다 전염 매개충이 다르기 때문에 3종의 바이러스를 구별해서 방제 약제도 달리 적용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상이 비슷하고 구별도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유전자 검사로 정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요. 그러면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한 번 진단으로 3개의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역천사 중합 효소 연쇄 반응 방식을 이용해 바이러스 3종의 감염 여부를 동시에 진단하는 것인데요. 네. 박하작물 잎의 지백에서 유전자 핵산을 추출한 뒤에 유전자 증폭 장치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기존의 3종의 바이러스 검출을 위해 3회 실시하던 것을 이 기술을 적용하면 1회로 단독 감염은 물론 2종 이상의 복합 감염도 진단할 수 있어서 적용이 확대되면 바이러스 조기 진단으로 농가 피해도 줄이고 진단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벚꽃 또 온갖 봄꽃들이 만개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농사일로 더 바빠지는 시기죠.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어떤지 알려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올해는 꽃이 정말 빨리 피는 느낌인데요. 벚꽃이 예년과 비교해서 10일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정말 바쁜 시기인데요. 이번 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1일 오전 제주도에 살짝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네. 기온은 아침이 영하 1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1도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난주에 단비가 좀 오긴 했는데요. 가뭄 해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니까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 필요하겠습니다. 네, 진짜 본격적인 영농철인데요.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 재배 농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추석 전에 수확하여 판매하기 위해 네. 조기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모 기르기를 시작해야 할 시기인데요. 모를 잘 기르려면 벽시 고르기와 종자 소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벽시 고르기 할 때 주의할 사항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먼저 충실한 벽시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까락을 제거하고 소금물 가리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소금물 가리기 할 때는 물의 비중의 매변은 1.13, 찰변은 1.03으로 비중계를 활용하여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 가리기는 3 내지 10분 이내로 실시를 하고 바로 깨끗한 물로 씻은 후에 그늘에 말려 벽시 소독할 때까지 보관을 하시거나 바로 소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종자 소독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주시죠. 종자 소독 방법은 크게 온탕 소독 방법과 약재 침지 소독법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탕 소독기를 활용하여 약재 침지 소독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용약재를 물 20리터에 타고 종자 10kg을 벽시가락에 넣고 30도씨에서 48시간 담가서 소독한 다음에 깨끗한 물로 2 내지 3회 헹군 후에 싹트기를 실시하면 됩니다. 벽시바라기를 이용할 경우에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물 온도를 30도씨까지 높인 후에 약재를 희석하고 종자를 넣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품종과 함께 작업할 경우에 종자 소독이 균일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서 소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수박 농가 여기서도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를 통해서 딸기, 수박, 참외 등 다양한 과채류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수박 재배 농가에서 재배 시 주의할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이 정상적으로 열매가 달려서 자라게 하려면 최소 15도씨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줘야 하는데요. 밤낮의 기온차가 크거나 최저 온도가 15도씨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숫꽃의 꽃밭 터짐이 좋지 않고 꽃가루의 힘도 약해져 열매가 제대로 달리지 않거나 기형 열매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실에 부지포 등 보온자재를 준비하거나 아주 심기 전에 전염성을 설치해서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3, 4일 전에는 토양 수분 상태를 관찰하셔서 건조할 경우에는 미리 물을 대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환절기 축산 농가에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환절기는 낮과 밤에 일교차가 심한 날들이 많습니다. 네. 일교차가 심하게 되면 가축들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호흡기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갓 태어난 송아지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마른 수건으로 점액을 닦아줘 피부를 건조시키고 보온 등을 쬐어줘서 실내 온도를 25도씨 정도로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젖소는 급격한 일교차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져서 유방염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관리와 주기적인 착유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돼지의 경우에는 일교차가 커지면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방의 온도차가 최대 10도씨 이상 나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 농장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제로칼로리라고 하는 음료, 술 종류가 다양해졌는데요. 이게 실제 건강에 더 좋은 게 맞는지,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로칼로리 콜라를 비롯한 이 각종 음료들 정말 많이 나왔던데 일부러 찾아 먹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좀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인데 정말 그런 거죠? 이제 제로 칼로리를 이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칼로리가 제로다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네. 저는 이거는 조금 반쪽짜리 이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생활 습관 측면이랑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당 섭취를 줄인다는 데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런 점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반쪽짜리다. 네. 잠깐만요. 이런 불안해지는데. 저 제로 없으면 못 살거든요. 반쪽인데 이게 생활 습관이랑 그럼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조금 더 네. 포괄적인 부분도 좀 좁혀 들어가자면 우리가 음식을 왜 먹을까요? 음식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식품 쪽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이유를 꼽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생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요거는 생리적 효과.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어떤 영양분을 얻으려고 먹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생리적 목적으로 먹는다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 효과를 위해서 먹는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게 무슨 미역에 있는 특별한 영양분을 없어야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내가 생일을 챙겨준다, 내 생일을 이렇게 누가 축하해 주는 하는 기쁜 마음을 마시는 거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뭐 음식을 먹거나 심리적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밥을 같이 먹는다는 행위가 사실은 막 그냥 단순히 같이 열량을 섭취한다는 그런 건조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밥은 먹은 사이다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엄청나죠. 근데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으니까 이제 식사하셨어요가 인사말이 될 정도로 정말로 이제 밥을 챙겨 먹었냐, 그러니까 영양 섭취를 했냐라는 게 중요한 안부 인사가 될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이미 다 섭취하고 있는데 심리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기분 전환하려고 디저트 먹고 그다음에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또 약속하게 하면 좀 약간 모자라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부가적으로 먹는 음식들에서 재료가 되는 게 좋다. 그런 의미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거를 그러면은 제로 음료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제로 음료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중에 제로랑 이런 거 관련된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과자나 음료 같은 게 사실은 오히려 접근하기는 훨씬 더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면요. 우리가 식사 외에 추가적으로 당을 섭취하는 그런
그 양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검사를 해보면. 근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음료를 통해서 흡수하는 추가로 먹는 당이 전체 추가 당 중에 한 50%.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음료수나 아니면 탄산음료 같은 거 거의 물처럼 마시잖아요. 네. 사실 영화 같은 거 봐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거에서 음료 비중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재료로 바꾸면 더 좋다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20%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요? 물론 나머지 한 20% 정도는 과일이나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조금 건강한 방식으로 당 섭취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도 20% 정도는 되고 이게 이런 계속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미국이나 이런 서구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런 탄산습관 먹는 습관 자체를 들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탄산음료 금지. 이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시행을 했다가 좀 많이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 시행 중이거든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설탕에 세금을 붙이자. 예? 네, 그 설탕세라는 개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음식에는 설탕세를 넣어서 이제 비만을 유발하는 거니까 예,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 부담금 같이 이제 그런 거를 부과를 하자. 그런 조건인 거죠. 그래서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는 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추가 음식 섭취하는 데서 그걸 줄이자는 이런 접근인 거니까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혹시나 이게 칼로리 없이 단맛만 내니까 좋긴 한데 혹시나 이게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미료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건강에 해로운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들 하시고 이게 또 예전에 한창 조미료 이런 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실제로 조미료가 나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느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나쁜 재료를 쓰는데 이제 그냥 나쁜 재료로 음식을 하면 맛이 되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맛을 숨기려고 조미료를 팍팍 치면은 되게 좀 싸구려 재료인데도 그럴듯한 맛이 내고 먹고 나면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좀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것 때문인데 감미료는 사실은 되게 비싸요. 사실 설탕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알룰로스라고 하는 그런 그 감미료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게 드셔보시면 꿀이나 아니면 물엿 같은 식감을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양념치킨에 이런 데도 그런 걸 대신 넣고 하는데 그게 보통 물엿 대비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같은 양이었을 때. 그러니까 싸구려를 일부러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탕을 쓰면 되는데 굳이 이걸 쓰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 실제로 이게 감미료라고 하니까 최근에 막 새로 막 생긴 것 같긴 하지만 맞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사진 역사는 되게 오래됐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그 핀란드에서는 뭐 치아 건강 위해서 껌을 씹는다. 그 자일리톨. 오, 예. 이 자일리톨도 사실 감미료의 일종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와전이 된 게 자일리톨이 치아 건강에 좋다는 거가 뭔가 이에 좋은 역할을 해준다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껌을 씹으면 그건 실제 설탕을 씹잖아요. 껌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가 상할 수 있는데 자일리톨은 단맛은 내지만 이를 상하게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치아 건강에 좋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자일리톨 같은 것도 자작나무에서 추출을 하는 거라 가지고 그거는 뭐 그냥 천연 물질인 거예요. 네. 또 비슷하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알룰로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냥 밀에서 추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맛을 내고 이게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방식으로 칼로리를 내지 않으니까 좋은 거지 이게 막 엄청 뭐 인공합성 이런 느낌의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진짜 나오다 제로 소주가 나왔습니다. 이건 전 좋은데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참 술 얘기하는 게 저도 참 부담스럽고 그런 때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왜 부담스럽죠? 네. 술 자체가 사실은 몸에 되게 나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의료 분야라든지 건강 분야에서 이런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항상 술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시고 드시더라도 뭐 일주일에 맥주 한두 잔 정도로 줄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술 좋아하고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더라도 사람들이 그 술 마시는 행위를 멈추질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주의해야 될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당을 섭취하는 게 몸에 되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당뇨 같은 걸 유발할 수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소주에도 의외로 그런 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때까지는 그 전성분 표시제라고 해서 소주에도 보면 열량, 알코올 얼마 이것만 표시했지 당이 얼마 들어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거기 당이 꽤 들어있고 이 액상과당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설탕세 이런 게 도입되니까 그럼 설탕 말고 다른 단만 내면 넣으면 되지 했는데 실제로는 액상과당이 더 해롭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서 이렇게 단맛을 내다 보니까 이거를 미리 전성분 표시가 이제 곧 도입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주류에도. 그러니까 이걸 미리 빼고 우리는 제로다. 이렇게 약간 좀 발 빠른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해로운 건 아는데 못 멈출 거라면 네 차라리 제로를 드시는 게 조금 더 낫다. 그렇다고 뭐 제로니까 건강에 이런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되고 네 그나마 술을 드실 거라면 그래도 조금 더 건강에 조금 더 나은 걸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막 켜신 분들 저 사람도 지금 술 좋다고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예, 술 나쁘지만 그나마 제로가 조금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막 그런 말이 들려요. 막 제로 음료 건강 불평등이다. 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로 건강 불평등? 이게 건강 불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평등이란 말은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건강에서도 똑같이 불평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교육 불평등이면 이제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육 성과라든지 이런 게 더 좋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게 떨어진다 이런 차이인 건데 건강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6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균 수명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 말고는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뭐 엄청 다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수명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이 건강 불평등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다행히도 다행인 거라고 봐야겠지만 이제 뉴스 몇 년 전 뉴스긴 하지만 이제 재벌 회장님 같은 분들도 이제 교도소 갔다가 출소하시면 치킨을 시켜 먹더라 이런 게 소소하게 화제가 되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계층 분절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에는 정말 슈퍼 비만인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에서는 건강하고 몸에 좋은 그다음에 그런 걸 잘 해서 식단을 먹는데 저소득층 분들이 그분들도 다행인 거는 굶어 죽진 않는 상황이 됐다. 선진국이니까. 그렇지만 값싼 거를 먹다 보는 게 소위 말하는 정크푸드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살만 엄청 찌고 실제로 건강에는 되게 안 좋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로가 감미료를 쓰는 게 설탕보다 비쌉니다. 한 3배 비싸다고. 네, 3배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가난한 분들은 이제 그런 비용 측면의 문제 때문에 내가 좀 그런 제로나 이런 거를 좀 덜 먹고 진짜 오히려 이분들은 진짜 설탕을 먹고 그다음에 좀 돈이 있는 분들은 맛만 내면 되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분은 충분하니까 심리적이라든지 사회적인 기능을 위해서 먹을 때는 그냥 조금 덜한 거 이런 걸 드시다 보면 이게 비용 때문에 건강에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음료까지도 네. 이런 측면에서 좀 건강 불평등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로 음료도 감미료가 너무 많이 먹으면 조금 이제 복부 불편감이라고 하죠. 네. 배가 아프나 배탈 나는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서 너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약사님한테 꼭 여쭤봐야 하는 질문이죠. 현재는 대안이 감미료뿐인 건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없나요? 이게 정말 되게 재밌는 시도가 하나 있는 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있는 그런 영양 성분이 우리 혀에 있는 맛 수용체 요걸 미레라고 하는데 미레에 있는 맛 수용체 그런 것들이 딱 달라붙으면 그 맛 수용체에서 우리 뇌로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단맛이다. 이것은 짠맛이다. 이렇게 보내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로 음식을 먹어야만 되나? 그냥 우리가 전기 신호를 어차피 가는 거면 혀에다가 어떤 전기적인 자극을 줘서 그 맛을 느낄 수 있지 않겠냐. 되게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분 섭취량이 많다고 하는 게 그 국을 먹을 때 국이 그냥 먹으면 싱겁잖아요. 그래서 근데 국물 전체를 먹으면 섭취하는 소금량은 전체적으로 좀 많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숟가락에 전류를 흘려서 그냥 먹어도 약간 짭짤하게 느끼면 더 좋죠. 이런 느낌의 그런 것들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상용화되려면 아직은 한참 멀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보디 영화관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몸도 흔들고 그다음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이제는 바람도 나오고 막 물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맛이나 향도 같이 느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든지 아니면 이제 VR 기기 같은 걸 쓰고
이제 가상 현실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뭔가를 이제 먹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건데 그때 그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맛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지 그런 것들도 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야, 신기합니다. 네. 자,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재료음료와 술에 대한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세상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또 하나의 세상 IT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애플페이 오늘 그 주제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아나운서님도 간편결제 쓰시나요 혹시? 저 사실 써봤습니다. 애플페이. 써보셨어요? 예. 이따가 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쓰셨나요? 저 편의점에서 썼어요. 지금 되는 데가 많이 없던데요. 맞아요. 이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좀 이따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요즘 막 되게 많잖아요. 무슨 페이, 뭐 애플페이뿐만 아니고 원래도 삼성페이 있었고 네. 여러 페이가 있는데 다 간편결제 서비스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간편결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모바일에 미리 저장해둔 뭐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연동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거래 시 뭐 비밀번호나 아니면 단말기를 접촉해 가지고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요즘 뭐 배달 음식이나 인터넷 쇼핑할 때 뭐 얼굴 인증, 뭐 지문 인증 혹은 뭐 비밀번호 인증해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간편결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 간편결제는 지난 이제 2015년도 3월달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이후에 이제 도입이 된 거고요.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삼성페이 역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시작한 애플페이가 가장 뭐 대표적인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시장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놀라지 마세요. 저도 지난주에 이 발표된 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은행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간편결제 뭐 이런 서비스 이용 현황을 발표했는데 하루 이용 금액이 7천억이 넘는다고 해요. 하루요? 네. 오. 당연히 뭐 한국 사람이겠죠. 그래서 네네. 7천억이 넘는 거고요.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층 18세에서 29세 스마트폰 주 사용 이 브랜드는 뭐 애플이 52%, 삼성전자가 44%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젊은 층에서는 아이폰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페이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 이런 갤럭시 폰에서는 약간 주 무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무조건 바뀔 것 같아요. 네. 요즘 사실 스마트폰으로 결제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애플의 사용자들, 아이폰 사용자들은 진짜 그게 좀 딱 하나 불만이었는데 네. 반응 어떤가요? 이건 뭐 너무 좋겠죠. 맞아요. 네. 일단은 상륙하자마자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켰고요. 아까 사용을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저 역시도 이제 바로 당일날 사용을 하러 원래는 처음에 커피숍을 갔어요. 커피숍을 갔는데 맞죠? 안 되더라고요. 그거 솔직히 한번 해보러 간 거죠. 맞아요, 커피 맞아요. 마시러 간 거 아니고. 네. 네, 똑같습니다.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왜 안 되지? 그래서 편의점 가볼까? 그럼 편의점 가니까 바로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용자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각종 이제 SNS에다가 나 여기서 결제했어, 여기서 결제했어 이런 게 계속 사진이 올라오면서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일부러 또 써보려고 하는. 네, 그래서 그날 아마 편의점 이용률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약 5억 명이 사용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 5억 명. 네, 와. 근데 국내에서는 출시 하루 만에 100만 명이 네, 가입을 했대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네. 사람들 많이 기다렸다니까요. 맞아요. 심지어 어제 그 식사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네. 자기 한번 결제하겠다. 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애플페이 한번 써보시. 네네.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다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네. 또 하지만 모든 이제- 카드가 되는 게 아니죠 또.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네네. 근데 이런 아이폰 사용자가 현재까지는 한국에는 약 1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인 한 700만 명 정도가 아마 애플페이로 전환할 것 같다라는 한 조사 기관의 결과도 있습니다. 와.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대카드만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너무 신날 것 같은데요. 현대카드 입장에서. 맞아요.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앱 다운로드 순위를 보고 왔는데 1위가 현대카드 더라고요. 아, 원래 아니었는데 네, 그죠? 아니었죠. 올라온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금융권에서 순위가 아니라 전체 순위가 아 진짜요? 네, 전체 순위가 1위가 현대카드인 거 보고서 우와 사람들이 역시 이거를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서 애플 쪽에서는 아무래도 1위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대단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그 해당 카드로 애플페이 등록하면 네. 결제가 그래도 많이 잘 되는 거죠 어디서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 아쉬운데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왜 현대카드만 됐고 나머지 카드사는 안 됐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 이유는 사실 애플페이를 사용하려면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잠깐만요. 네. 카드사가 어디에 수수료? 애플한테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예를 들어 삼성페이를 예를 들면은 삼성과 현대카드가 있어요. 그럼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냥 사용자들이 쓰게끔 연결만 시켜주는 건데 애플은 중간에서 0.15%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오, 되게 많이 가져가네. 네, 되게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이걸 왜 가져가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는 과연 사용자가 낼까 혹은 누가 낼까도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아예 정해줬어요. 이거는 일반 국민이 내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카드사는 자기네들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각 그 카드사들 애플페이를 할 이유가 그 당시에는 계속 없었겠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먼저 현대카드가 밀고 시작했고 앞으로는 다른 카드사들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저 들어요. 무조건 할 것 같은데. 네. 1000만이 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플페이가 교통카드는 되나요? 이게 교통카드가 되면 되게 좋은데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게 앞으로도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페이 버스 같은 지하철에서. 경우는 네. 이게 다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카드를 아예 안 들고 다녀도 편리하게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뭐 티머니라든지 혹은 캐시비라든지 이런 회사랑 계약이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열릴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하지만 또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또 누가 낼까? 여기에도 또 수수료가 들어가요.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애플 쪽에서는 그걸 원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지켜봐야지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애플페이가 국내에 오면서 네. 원래 이거 간편 결제하던 회사들의 대응이 어떤가요?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맞아요. 또 특히나 삼성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네네. 네. 그가 이제 간편 결제 시장에서 주도했던 건 삼성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애플페이는 2014년도에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나온 거고요. 삼성페이는 애플페이가 나온 1년 뒤부터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무조건 따라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시장이 약간 늦게 시작했지만은 국내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시작한 거죠. 완전 장악했잖아요. 네. 한마디로 8년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워낙 잘하고 있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 애플페이가 나오면서 삼성페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페이랑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있는데요. 네이버페이는 뭐 네이버 앱에서 이제 결제하는 거고 카카오도 역시 앱을 통해서 카카오톡 보통 들어가서. 뭐 찍는 게 아니라 QR 코드로 이제 띵 찍는 거잖아요. 그들하고 이제 계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 가입자를 한번 보게 되면은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2천만 가입자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있고 네이버페이는 그보다 작은 55만 명. 카카오페이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4천만 명이 되는데 이들하고 같이 제휴를 맺어가지고서 뭔가 이벤트도 하고 서비스도 하면서 애플페이의 사용자들보다는 우리가 더 좋다라는 인식을 좀 더 주려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야, 근데 경쟁사들인데 네. 규모의 차이가 물론 있지만 네. 손을 잡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만큼 이렇게 불안한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들은 애플페이가 장악할까봐. 네. 네. 사실 애플페이는 얻을 것밖에 없고 삼성페이는 잃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손을 잡냐라고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가장 강점이 이 마그네틱 한마디로 이제 일반 긁는 카드들 결제기에서는 전부 다 결제가 됩니다. 하지만 애플페이는 NFC라고 해서 특정한 기기만 돼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약 10% 정도의 시장만 현재를 먹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커질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핸드폰 QR코드로만 됐어요. 근데 이게 삼성이랑 만나면서 모든 결제기에서 다 되게 됩니다. 아, 네. 딱히 이제 뭐 앱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큰 거고요. 네. 이거를 예를 들면은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가맹점이 이때까지는 12만 개였다고 해요. 근데 삼성하고 만나면서 300만 개로 와.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페이가 혹은 뭐 카카오페이가 얼마나 이제 이득이 되는지 확실하게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날 것 같은데 이번 애플페이로 인해서 네.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간편 결제 승자는 누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사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플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삼성페이는 현재 대부분의 간편 시장 결제 특히 기기로 하는 거는 대부분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는 많이 뺏길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이 애플페이 덕분에 이미 사실 승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받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다른 세상 IT 시간, 국내에 상륙한 애플페이와 간편 결제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같이 좀 볼게요. 우리 어비님, 소장님도 같이 보시죠. 우리 최정실님,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기분 좋은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합니다. 출근길 추우셨죠? 이렇게 보냈습니다. 되게 빨리 나오시죠, 소장님도? 네, 저도 5시 반쯤에 나옵니다. 5시 반. 그럼 일어나는 시간은 몇 시세요? 보통 5시? 네. 비슷하네요. 네, 굉장히 빨리 일어날 걸 기대했는데, 네, 그 정도. 우리 3331님. 오늘부터 마을버스 기사로 취업됐습니다. 방송 틀어놓고 승객들과 같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방금 종점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출발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야,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축하합니다. 네, 취업된 거 축하드리고. 네, 지금 애플페이 얘기 잘 들으셨죠? 나중에 버스에서도 결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0859님. 남원에서 벚꽃 보고 거제도 대금산 진달래도 볼까요? 새벽 출발하여 가고 있습니다. 와, 나이 탓일까요? 꽃보다 더 멋있게 늙어가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이미 좀 멋있게 늙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런 생각 자체가 와.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새벽 출발해서. 네, 9789님 늘 보는 봄꽃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봉우리도 태어나서 처음 본 양 언제나 감탄사가 뿜어지게 반갑습니다. 꽃 지기 전에 눈도장 많이 찍어둬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쵸. 아, 벚꽃 보셨습니까, 소장님? 네, 어저께 자전거 타러 갔다 왔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한강 이쪽으로? 나갔다가 네 나가니까 이제 안양천 쪽에 쫙 있더라고요. 네. 와, 신기하다. 벌써 봄이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열흘이 빠르답니다. 네. 9555님,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진달래가 폈더라고요. 예전에는 봄 되면 분홍빛으로 온 산을 물들였는데 지금은 진달래가 적습니다. 왜죠? 아울러 진달래 피면 진달래 꽃 따먹고 흰색 진달래 꽃 따먹으려고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게 그 옛날에 뭔지 아시겠어요? 진짜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9555님 확실히 먹는다고 하시니까 먹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잘 모릅니다. 좀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그 단 거 그건가? 이렇게 입에 딱 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네. 그 핫핑크 색깔. 그죠. 네네. 그게 아닌가? 어쨌든 다음 시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송태민 소장님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시고 당첨자 홈페이지에 게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환이었고요. 기분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